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8월 18일 새로운 한 주가 또 네.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푸틴 편이었던 것 같아. 결국은 이렇게 가네요. 뭐 일단 당장 휴전하지 않으면 뭐 큰일 낼 것처럼 네. 하더니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땅 내놓고 휴전하자 뭐 이 정도인 것 그 정도 같아요.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뉴스도 그렇고요, 인덱스 시간도 그렇고 관련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일단 인덱스 시간에는 진제일 명예교수 지난번에 한 달 전쯤에 한번 오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그 협상 결과를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기반 좀 올랐죠. 다우존스가 좀 올랐어요. 다우존스가 0.08% 오르고 나스닥은 0.4% 하락했고 S&P 500은 0.29%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종목 숫자가 몇 개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종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좀 말이 많았던 네. 회사 있거든요. 완전히 개폭락했던 네. 기업인데 개폭락하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싼 거 좋아하시는 분. 네, 싼 거 좋아하는 사람들. 워렌 버핏 같이 아. 좀 검소하고 싼 거 좋아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회사가 좀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뭐 최고의 호재는 싼 주식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11%가 올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다우존스만 이게 소폭 강보합으로 끝난 거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어떤 급등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7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0.5% 증가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증시는 지금 반도체 관세라든지 철강 관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부분 뉴스들에 좀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강약약강이었습니다. 강약약강. 예, 강자한테 약하고 네. 약자한테 강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약한 나라한테는 엄청 센 척하더니 이제 막 러시아에 막 푸틴 대통령 오니까 이거 저는 되게 이 장면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 사진이 같이 보시면은 네, 보시죠. 네. 요 사진이거든요. 악수를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악수를 하거나 두 손으로 하거나 그러는데 아이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경우가 이게 많지 않아요. 손을 밑으로 착 깔면서 네. 이 장면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근데 이렇게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왜 푸틴 대통령에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은 즉각적인 휴전이라는 카드가 있었어요. 네. 즉각적인 휴전을 하지 않으면은 경제 제재를 훨씬 더 강화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카드였습니다. 반면에 그 푸틴 대통령은 뭐 종전으로 가는데 거기에 땅을 그 자기네가 원하는 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땅을 좀 달라라는 조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게 조금 오래된 지도긴 한데 여기서 푸틴 대통령이 달라 그러는 땅이 여기 큰 땅, 네. 이 큰 땅이고요. 주겠다고 했던 땅이 요 노란 땅.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규모만 보더라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 규모가 한 지금 있는 땅도 돈바스 지역의 한 88% 정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요런 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네. 뭐 요런 데, 네. 요런 데는 아직 러시아 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달라는 거예요. 나머지 12% 돈바스 지역에 있는 땅을 주게 되면은 이쪽 수미 하르카키우 지역 요 지역에 있는 땅을 주겠다라는 네. 건데 요 지역의 넓이가 한 440km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고 그 도네츠크 지역이 6,600km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15배를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종전을 해줄게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더해서 그 푸틴 대통령은 나토 가입 안 돼.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가입이 안 된다는 것과 그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챙겨주겠다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나에 대한 공격은 너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그렇죠. 간주한다. 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게 되면 나토 전체가 전쟁 모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이게 뭐 안보를 챙겨준다는 거는 거기에 뭐 주둔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군사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얕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할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토 가입을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쪽 관련한 책들을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그 전쟁을 치르는 이 국가들의 그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정서.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좀 되게 신기했던 게 그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나치 잔당을 치러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예전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뭔 개소리야 지금 네. 언제적 나치를 얘기하고 있어 뭐 이런 정서가 우리나라 언론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나치가 그 소련에 쳐들어갈 때 러시아에 쳐들어갈 때 거기에서 그 통과를 시켜줬던 그 세력들이 있대요. 우크라이나에. 네, 우크라이나에. 네. 근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사실 슬라브족이라 같은 그 민족이라는 네.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자기들은 나치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통과를 시켜줬던 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전쟁이 이제 나치가 패망을 하고 나서 빠졌다가 냉전이 오니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다시 이쪽으로 투입을 시켰던 세력으로 러시아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서들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요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쟁을 마칠 수 있을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힘의 논리에 밀린 거예요. 네. 러시아의 힘의 논리가 이긴 거예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먹은 땅이야. 원래 네. 우리 땅이야. 라고 했었고 요쪽 지역이 설사 그 미국이 지원했던 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 지원을 계속 할 거면 이쪽까지 계속 지원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물러난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푸틴 대통령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동의할 것이냐가 관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협상에서 졌습니다. 네. 알래스카 협상에서 그냥 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협상 카드를 들고 지금 이제 미국에 돌아와 있는 거고 지금 유럽에 있는 정상들이 다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네. 다 넘어가서 야 지금 협상할 건데 이제 젤렌스키하고의 3자 협상하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받아줄 것인지가 관건이 돼 있어서 EU가 지금 EU에 있는 정상들이 많이 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자기들이 지원했던 젤렌스키 대통령 그때 미국 갔을 때 얼마나 개망신을 당한 것 그렇죠. 같습니까? 네. 거의 뭐 진짜 뭐 옆집 아저씨가 와도 그렇게 대하진 않았을 건데 뭐 너는 카드가 없잖아. 네. 너는 카드가 없잖아. 막 계속 그러면서 막 그렇게 몰아세우다가 정적 적군이었던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이고 뭘 바라십니까? 뭐 이런 모습들이 네. 뭐 결과적으로 전쟁을 마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네. 주제죠. 과제고 숙제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종전이 된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도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뭐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을 우리 정서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막 우크라이나에서 뭐 러시아의 그 정교회 네. 옛날 그리스 정교회의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해달라, 러시아어를 쓰게 해달라, 이런 조건들이 우리 정서로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최소한 우리가 뭐 그들의 정서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국제 질서의 문제로 본다면 트럼프식 그 국제 질서가 이 안보 분야에도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트럼프식 국제 질서라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는 다만 진짜 젤렌스키도 문제는 문제예요 진짜. 그 양반도 보니까 아니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젤렌스키도 본인의 어떤 뭐 리더십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고 그 외교에 있어서도 좀 문제는 많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러시아의 이런 침략을 뭐 정당할 건 아니지만 맞아요. 네. 하여튼 트럼프는 뭐 하도 이제 실망을 좀 해갖고 뭐 더 실망할 것도 이제 별로 안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또 남았습니다. 또 남았을까요? 예, 네. 미국 정부가 네. 철강 알루미늄 파생 제품 범위를 아하. 지금 한 600여 종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추가로 한 407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615종이었네요. 네. 이게 407종이 됐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좀 아픈 품목들이 좀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상대로 좀 무역을 하면서 떠오르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네. 그중에 산업재 업종에서 건설기계하고 변압기가 있습니다. 네.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캐터필러나 이런 데들이 이제 큰 건설기계를 만들고 있었다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합병했죠. 그 HD 현대건설 기계하고 네. 그 저기 인프라코어하고 인프라코어하고. 합병을 네. 했을 건데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건설기계 부문에 꽤 이제 사이저블한 회사가 돼서 네.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변압기는 뭐 두말할 러 없이 잘 나가고 있는 건데 이런 데다 관세 매겨서 자기네들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상호관세 15%가 아니라 50%에 달하는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를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게 관보에 올라왔습니다. 네. 50%요. 예. 그리고 여기에 뭐 네. 냉장고, 건조기, 식기세척기, 뭐 포크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기 가구. 건조기? 그러니까 쇠에 들어가는 건 그냥 다 매기겠다는 거예요? 예, 예. 아. 다 매기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동차가 있다. 뭐 자동차는 품목 관세로 따로 빠지니까 네. 맞는 건 아닌데 네. 자동차가 있으면 거기에 플라스틱도 있고 유리도 있고 네. 고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 빼고 쇠만. 거기에 대해서 예, 예. 쇠가 50%다. 그러면 50%. 쇠 50%에 50%. 그러면 예를 들어 냉장고가 한 절반이 쇠다. 쇠면 예. 그럼 그 50%에 대해서는 한 50%, 예, 예. 절반에 대해서는 한 50% 세금 매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가격의 25%의 관세를 매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번에 새로 포함된 파생 제품 400여 종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기계나 부품류가 대거 포함이 됐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 주잖아요. 네. 거기다 일자리 만들어 주잖아요. 네. 거기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거기서 공사도 하고 거기 뭐 중간재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네 일자리 창출을 해줬으면 이 정도는 우리 거 좀 쓰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막 다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 별거 다 있어요. 뭐 터빈, 터빈이요? 네, 가스터빈, 네. 뭐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데 네.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4대, 5대 가스터빈 거의 보유국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가스터빈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지금 가스터빈이 쇼티지입니다. 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캐파가 없어갖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가스터빈 좀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안 샀어. 살려고 하고 있다고. 네. 근데 벌써 관세부터 매기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펌프류, 지게차, 불도저, 굴착기, 뭐 강관, 변압기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상호관세 15% 해줬으면 네. 15%로 좀 하지. 그러니까요. 이거를 또 품목관세를 또 매겨갖고 한다는 게 그때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다른 관세를 매기더라도 15%를 넘기지 않는다 그런 조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조건들 우리나라가 좀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광범위하게 철강 알루미늄 제품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미국도 바라봐야 되지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트럼프 라운드가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철강 알루미늄은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얼마나 저렴하게 대량 생산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좀 비용을 낮출 수 있느냐의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그렇게 대규모 인수합병을 하지 않고도 이 정도의 원가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도 이제 슬슬 보니까 철강을 싸게 사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퍼지면서 그냥 나라마다 이 철강,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막 지금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그 신규 수입 규제를 9개 국가에서 10건이 이루어졌는데 오. 그 중에 5건이 철강금속건입니다. 그래요? 예, 철강금속은 자기네들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맞고, 영국에서도 맞고, 캐나다에서 맞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맞고. 그러니까 국가별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철강 알루미늄 관련해서 무역 장벽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우리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우리도 지금 다른 나라가 그렇게 막으면은 이제 철강 알루미늄을 이렇게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이 뭐 미국, 일본 아니야.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역 장벽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거 요새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일본이 환율 엔화가 좀 약해져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본산 철강이 우리나라로 예, 예. 우리나라도 지금 생산이 소비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가는 것도 지금 강권유나 이런 것도 좀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 그리고 지금 막 아세안 국가들도 좀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중국산 철강들 뭐 지금 원래 나가던데 다 막아놔가지고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트럼프 라운드의 세상에서 지금 우리 무역 장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뭐 건설이나 이런 게 그렇게 썩 호황은 아니라 철강 쓸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예.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상당히 보릿고개겠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자, 하여튼 뭐 각 나라들이 자기네 철강 세우겠다고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네. 저도 관보를 봤는데 407개가 끝이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포함 안 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75% 때리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은 네. 네. 아직 트럼프한테 실망할 거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반도체 관세도 남았고요. 아니 그냥 미국으로 가는 공장 다 그냥 돌아오라 그러면 안 되나? 예를 들면 해외로 나가려는 공장들에 대해서 특히 미국으로 가는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뭐 수출 혹은 뭐 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세금 엄청 때리는 거지 100%씩 그럼 못 나갈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이제 미국으로 안 가고 한번 2년 정도 남은 거니까 해보자. 너무 저 어리석은 대화였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쓰는 거에 비해서 2배 이상을 생산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거를 밖으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좀 돌아가지 아니, 않는 그러니까 구조이긴 합니다. 제품은 수출할 수 있지만 공장 가는 걸 이제 다 막는 거죠. 공장 가는 거. 그럼 그쪽에서 관세 때문에 못 사잖아요. 못 팔잖아요, 우리나라 물건을. 아 몰라. 짜증나서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냥 전 세계가 다 같이 담합을 해서 네. 야, 그 관세 매긴 거 깎아주기 없기. 네? 그냥 소비자가에 다 전가시켜 버리는 거. 아, 근데 그럴 수 있나? 전 세계가 다 같이. 아, 도요타도 그냥 관세 맞은 거 다 올려버리고 우리도 그냥 다 올려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플레 막 네, 인플레 나게. 슈퍼 인플레로 그냥 가버리게. 예, 예. 자 그런 거 누가 좀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해야 되나? 자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예, 세 번째 뉴스는 은행은 민간 기업일까요? 은행이 이거 의외로 생각이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어중간한 기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을 진짜 그냥 공공기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번 돈은 사회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자 이익, 그러니까 원래 이자 장사한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네. 자동차 회사한테 차 장사한다고 뭐라 합니까? 반도체 회사한테 반도체 장사한다 뭐라 해요? 원래 은행은 이자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럼 제가 금융 출입 꽤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 장사한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비중을 늘리거든요. 근데 네. 원래 이자하고 수수료예요, 은행은. 네.
그럼 수수료 많이 늘리면 수수료 장사한다고 뭐라 그래요. 네. 그럼 다시 이자이익으로 들어가고 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요새 그 밸류업 이후에 금융주가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나와 있는 정책들을 보니까 교육세 인상, 과징금, 그 기금 출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만든대요. 이거를 통해서 뭐 산업은행 출자 기반이 돼가지고 첨단 혁신산업 펀드 금융회사와 연기금들이 참여하는 미래성장 펀드가 주축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미래성장 펀드가 주축이 돼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은행에서 한 2-30조를 출자를 한다. 은행이 하고 네. 싶어서 하겠습니까? 뭐 유망한 혁신 기업에 투자를 은행은 원래 그렇게 자기네 지분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네. 보수적이죠. 네, 보수적이죠. 네. 원래 예금자들의 돈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도 한 2-30조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에 또 그 장기 연체자 채무 창감, 네. 부실채권 기금, 배드뱅크 만드는데 8천억 중에 금융권이 한 4천억 정도를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세 자체도 좀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이자 수익에 이제 교육세가 들어가는데 이자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인상이 되니까 2배가 됩니다. 네.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홍콩 ELS 불안전 판매의 과징금을 판매액으로 할 거냐 수익으로 할 거냐 네. 전체 ELS 판매액으로 할 거냐 네. 아니면 여기서 받은 수수료로 할 거냐 수수료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은행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근데 금융당국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판매액으로 할 경우엔 조 단위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판매액 16조거든요. 네. 그럼 거기다 과징금 그냥 때리면은 한 7조 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일단 나가는 돈은 많아졌고 대출은 지금 엄청 세게 막아놓은 거 네. 아시죠? 네, 네. 6억 원 이하 안 되고 네. 하반기 총량의 절반 줄이고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일정 금액 이하는 그냥 은행이 다 배상해라라는 방안도 좀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은행은 뭐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보재단 출연하고 중소기업 뭐 신보기금, 기보기금, 뭐 무역보험공사 보증료 지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지금 금융지주 회장들의 내년 임기가 되게 많아요. 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년 3월, 네.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년 4월, BNK 빈대인 회장 5월, KB금 양종희 회장 11월이에요. 네. 지금 이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스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은행 돈은 이렇게 좋은 일에 쓴다 그러면 이렇게 막 갖다 써도 써도 되는 건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프로님이 결론 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은 그냥 기업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저 판매하는 제품 즉 돈이라는 게 나라에서 찍어준 거 아니에요. 그 은행이 생산한 게 아니잖아. 네, 더군다나 인허가를 해줬죠. 네, 인허가를 해주잖아요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다른 저 막 업체들이 막 자유 경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나라에서 인허가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니네만 나라가 생산한 돈 갖고 뭐 국민들하고 이렇게 이제 거래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기업처럼 뭐 니네 알아서 뭐 다 해. 뭐 우리 안 건드릴게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하고.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 은행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사회 환원하는 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사회 환원은 필요하죠. 네, 그런데 야 그렇다고 이렇게 막 국영 기업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오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약간 뭐 줄 탔죠 양쪽에. 그렇죠. 네. 그냥 던져놨는데 와. 잘 타셨네요. 네, 이 정도면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네, 있겠죠. 네, 네. 이 정도면 민속촌 가셔서 공연하셔도 될 정도로 뭐 줄타기 잘하셨네. 네. 네. 자, 여튼 은행이 할 일이 좀 많아진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요 뉴스는 여기까지 보고 네. 우리 권 팀장님은 좀 보내드릴까요?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은행은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 우리 또 3%도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이 사셔야 될 여러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노트북을. 거
싸게 팔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렴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건 이제 그럼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인 거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삼성 AI 갤럭시 S24. 네, 요거 S급 공기계. 네. 요건 그냥 사셔서 바로 그냥 유심칩 꽂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급제 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거 요즘 스마트폰 기능이야 뭐 어느 정도 네. 다 상향 평준화가 돼 있잖아요. 그쵸. 네. 물론 이제 삼성폰은 그 중에서 더 좋습니다만. 네. 그래서 S24 이렇게 두 모델이 있고요. 뭐 LTE 요금도 사용할 수. 요즘 이제 새로 가입하려면 다 5G잖아요. 네. 비싸다고. 네. LTE 요금도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유심으로. 또 혹은 뭐 내가 그냥 알뜰폰 같은 거 네.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게 제일 싸 그게. 그래서 네.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비싼 요금제를 가입해서 네. 이게 내가 이 핸드폰을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 모르게 하는 게 좀 대세였다면 요즘에는 그냥 자급제폰 싸게 사서 맞아요. 거기다가 알뜰폰 요금제 딱 넣으면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또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비록 S급 리퍼 공기계를 통해서 좀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네. 이제 요번까지 지금 쓰고 있는 얘까지만 네. 그냥 가입한 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기계로 갈 겁니다. 이거 너무 비싸. 맞아요. 네, 너무 비싸다. 한 달에 막 이게 핸드폰 저 뭐라고 할부금까지 나가잖아요. 네네. 한 6, 7만 원 나가는 것 같아. 한 너무 달. 센데? 그죠? 근데 그럴만 하겠네요. 왜냐면 요금제가 네. 한 9만 얼마짜리 쓰고 있으니까 네. 거기다 뭐 기계값 뭐 이렇게 해갖고 하면 한 15, 6만 원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세네요. 이제는 그냥 차라리 공기계 그냥 뭐 90만 원, 90만 원 사고 네. 거기다 그냥 뭐 2, 3만 원짜리 그러니까 알뜰폰 한 3만 얼마 요금이면 다 쓰더만. 저희 뭐 부모님은 10,000원대 쓰시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회생활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하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한 비싼 요금제 쓰다 보면은 이게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본 건 아니긴 하지만 한 1년쯤 쓰면 기계값 다 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근데 우리는 보통 약정 2년 넘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손해인 것 같아. 네. 네. 제가 요금 좀 더 비싼 게 참 네. 그거 얘기 안 했는데 그 넷플릭스 네. 공짜로 하나 보여는 그거까지 포함입니다. 네, 넷플릭스 뭐 요금제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 한 만 얼마 생각하면 뭐 대충 한 그 정도 나갑니다. 네. 여튼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네, 거. 그렇죠. 저도 이제 글로 갈 거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S24 갤럭시 이렇게 준비를 좀 했고 예, 57만 9천 원입니다. 완전 새 거랑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뭐 기스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네. 요 스마트폰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트북은 이제 또 삼성 노트북이죠. 예. 아유, 얘는 또 성능이 고성능인 모양이네, 그죠? 노트북 11세대, 램 32기가, 이 저장 용량 1테라, 네, 이렇게 갑니다. 1테라면 뭐 역시 굉장히 큰 용량으로 다 되는 거고요. 핫딜가 59만 8천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제품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 그래서 요거 아마 그때 놓치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네. 요거는 매우 1, 2차에서 완판됐던. 네. 무상 보증도 15개월, 오. 1년 한 3개월을 해주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면 뭐 다 완벽하게 준비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죠. 새 제품들도 1년 5개월씩 해주나? 1년 3개월. 얼마네요? 네, 15개월 안 해줄 것 같은데. 와, 여튼, 근데 네. 갤럭시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 노트북 가격이. 요즘 스마트폰이랑 노트북이랑 가격이 스마트폰이 더 비싸요. 요즘 스마트폰이 더 비싼 것 같긴 해요. 새로 나온 거 보면 200 뭐 맞아, 이렇게 하잖아. 맞아. 200, 예. 230 이렇게 가니까.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대단하다. 네. 여튼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저 고정 댓글 보시면 거기 영상 위에 있는 고정 댓글 눌러 보시면 쫙 나와 있으니까 디테일한 거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굉장히 저렴하게 갖고 왔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오늘은 제품 소개해드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한번 쭉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갤럭시 S24 그리고 삼성 노트북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